자, 오늘은 첨부 볼 차례죠. 296쪽인가요? 아, 그렇군요. 300쪽입니다. 300쪽 첨부. 첨부는 그 권리의 양적 변경에 해당되는데 첨부는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부합이 있고 혼화가 있고 가공, 이렇게 부합, 혼화, 가공 세 가지가 있는데 시험에 나오면 뭐 거의 90% 이상 부합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혼화는 뭐 시험에 나온 적 없고 가공은 예전에 한 30년 전에 한번 나왔었고요. 거의 나오면 부합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부합이라는 건 뭐냐면 소유자를 달리하는 물건, 예를 들어 요게 A가 소유하는 물건이고 이게 B가 소유하는 물건인데 이게 이제 결합이 된 거예요. 결합이 되어서 이것을 분리할 수 없거나 또는 분리 가능해도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 감손이 심한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분리를 금지하겠다. 그러니까 분리를 금지한다는 것은 이걸 하나로 다루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로 다루게 되면 소유자를 결정해야죠. 소유자를 A로 할지 B로 할지 아니면 공유로 할지 결정해야 되고, 만약에 소유자를 A로 결정했다면 B의 것을 그냥 가지면 안 되니까 보상해야죠. 부당이득에 대한 책임, 반환 책임,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것이 부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부합이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판례가 본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주유소가 있어요. 주유소. 근데 우리가 뭐 밖에서는 안 보이지만 주유소에 가면 요 밑에는 거대한 유류 저장 탱크가 있죠. 우리 판례는 이 유류 저장 탱크는 주유소 토지에 부합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럼 그 얘기는 이 주유소가 팔리면 모두 따라가는 거예요. 이 탱크도 따라가는 거죠. 부합되면 일체로 다루는다. 그러니까 부합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분리했을 때 경제적 가치 감손이 심하기 때문이에요. 교재를 잠깐 볼게요. 그 301쪽에 가운데 부분에 니은에 부합의 정도라고 되어 있죠. 거기 줄거두시면 부합이라 함은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는 물론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를 심히 감소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정도 되면 부합이라고 보고요. 밑에 판례 있죠? 별표 하나 해두세요. 주유소 지하 유류저장 탱크가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본 사례라고 되어 있고, 근데 이제 부합이랑 조금 다른 건 이제 종물이라는 개념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하진 않는데, 우리 판례에 의하면 주유소에 있는 저장 탱크는 부합되었다 보고요. 주유소 위에 이제 여기 탱크 위에 뭐가 있어요? 주유기가 있죠. 총 달린 거 이렇게 주유기가 있어요. 이 주유기는 주유소의 종물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종물이라는 것은 주물에 편익에 제공되는 물건을 종물이라고 하는데, 이 종물은 부합물과 차이점은 얘는 반드시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독립성이 없으면 그건 종물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 판례 중에 뭐가 있냐면 횟집 건물이 있어요. 횟집 건물. 횟집 건물 옆에 조그마한 수족관 건물이 있었대요. 그러면 우리 판례는 요 수족관 건물은 요 횟집 건물에 대한 종물이다라고 봐요. 그럼 여기 횟집 건물이 주물이면 수족관 건물은 종물. 그럼 종물이라는 이 수족관 건물은 독립성이 있는 거예요? 건물의 일부라는 거예요?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독립성이 없으면 그건 부합되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종물이라고 하려면 반드시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물하고 직접적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종물은 있어야겠죠. 우리 판례 중에 뭐가 있냐면 호텔 방에 설치된 TV나 전화기. 그 호텔 안에 있는 TV나 전화기는 그 호텔의 종물일까요? 아닐까요? 종물이 아니다라는 게, 왜 종물이 아니다라는 게 판례일까요? TV나 전화기는 어디 가든지 있잖아요. 호텔하고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유소하고 주유기, 횟집하고 수족관, 이건 직접적 관련성이 있죠. 이런 것들을 종물이다라고 하는데, 결국 종물도 독립성은 있지만 주물이 처분되면 당연히 모두 따라갈까요? 종물도 따라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합이 독자적으로 출제되는 경우보다는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는 저당권의 범위와 관련해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 주유소에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러면 이 저당권의 범위는 이 주유소 토지에만 미칠까요? 주유기에도 미칠까요? 미치는 거예요. 그럼 경락이는, 이게 경매로 넘어가면 경락이는 주유소를 경락받으면 유류저장 탱크랑 종물까지 모두 다 경락받는 거죠.
요게 이제 저당권의 범위와 관련해서 공부를 할 텐데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고요. 우리가 저 앞에서 많이 봤던 거 있었잖아요. 나무, 수목은 토지에 부합되어 별개로 봐요. 부합이 되죠. 이걸 별개로 하려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등기하든지 명인 방법을 갖추든지 해야죠.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농작물은 누구 거냐면 경작자 거고 건물도 토지에 부합되는 일은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부합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동산과 동산끼리 부합되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 상호 간의 부합이 있습니다. 주로 보는 건 이제 부동산의 동산의 부합인데 그러면 부동산의 동산이 결합이 되었다. 원칙은 누가 소유자가 되겠어요? 부동산 소유자겠죠. 부동산 소유자. 여기서 이제 하나 조심하실 점은 가액과 가격하고 상관없어요. 무조건 누가 소유자냐면 부동산. 예를 들어 1억짜리 부동산에 2억짜리 동산이 붙여졌어요. 그럼 누가 소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부동산 소유자. 가격이랑 상관없이 부동산 소유자고 근데 예외적으로 권원자가 설치한 독립성이 있는 물건. 권원자가 설치한 독립성이 있는 물건. 이건 누가 소유자가 되는 거냐면 권원자.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권원자가 설치를 했어도 독립성이 없는 것이면 부동산에 부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뢰하는 사람이 건물에 임차권을 가지고 물건을 설치해요. 그럼 임차권자가 건물을 빌려서 물건을 설치했는데 이 설치한 물건이 독립성이 있을 수도 있고 독립성이 없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제가 임차인인데 이 건물을 빌려서 벽걸이 TV, 벽걸이 에어컨, 캠 이런 것들을 설치했어요. 그럼 이건 독립성이 있죠. 쉽게 탈부착이 되잖아요. 그럼 이건 누구 거겠어요? 임차인 거죠. 건물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라 권원자가 설치한 독립한 물건은 임차인 거야. 근데 아무리 임차인이 설치했어도 이게 독립성이 없어서 건물의 일부분이다. 예를 들어 요 내부 천장에 합판을 교체했다든지 벽을 만들어 댔다든지 그럼 이 벽이나 내부 천장 합판 같은 것은 독립성이 없죠. 그럼 이건 누구 거겠어요? 임대인 거겠죠. 그렇죠?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아무리 권원이 있어도 독립성이 있어야 권원자 거고요. 독립성이 없으면 기존 건물에 부합된다. 그럼 결국 이것도 저당권의 문제인데 A가 갑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저당권의 효력이 임차인이 설치한 독립성이 있는 물건에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안 미치죠. 이건 채무자께 아니라 임차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임차인이 설치했지만 독립성이 없는 부분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죠. 이 부분은 당연히 경락인이 취득을 하는 거예요. 자,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텐데 그러면 요건 임차인 거니까 임차인이 소유물로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이때 이제 끝나고 나갈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뭘 요구할 수 있냐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아저씨가 이거 내 거니까 사가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독립성이 없으면 이미 누구 거예요? 이미 갑 거니까 부속물 매수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독립성이 없으면 임차인이 내가 설치한 거니까 비용이라도 돌려주세요라고 유익비 상환을 청구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점은 우리가 앞으로 부속물 매수 청구란 말 많이 보게 될 텐데 부속물 매수를 청구한다는 것은 이 대상물에 독립성이 없어도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독립성이 없으면 부속물 매수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독립성이 없으면 그때는 무슨 문제가 되냐면 비용, 유익비의 문제가 됩니다. 근데 임차인이 끝나고 나갈 때 아무거나 붙여놓고 다 사줘 이러면 임대인도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한을 둬요.
그래서 어떤 것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냐면 요거 설치할 때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했거나 또는 임대인에게서 매수한 경우, 이런 경우에만 부속물 매수 청구가 돼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붙여놓고 다 사달라고 하면 안 되고 임대인 동의를 얻었거나 임대인에게 샀을 때만 부속물 매수가 된다. 그럼 만약에 제가 물건을 설치했는데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바 없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떼서 가져가야죠. 만약에 독립성이 없으면 뭘로 가는 거고? 비용으로 가는 거고요. 독립성이 있는데 동의를 얻었거나 매수했다면 임대인에게 사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데 동의 없이 설치한 거면 독립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떼서 갖고 나가라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부속물 매수와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건데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 더 보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한다는 것은 임차인이 토지를 빌린 거예요? 건물을 빌린 거예요? 건물을 빌렸을 때고요. 만약에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비교되는 것은 토지를 빌렸다면 부속물 매수가 아니라 지상물 매수로 가요. 토지를 빌리면 말 그대로 땅 위의 물건이잖아요. 땅을 빌렸으면 지상물 매수고 건물을 빌리면 부속물 매수가 돼요. 그러면 토지 임대차하고 땅 빌려 쓰는 것도 뭐 있죠? 토지 임대차랑 우리 비슷하다고 했던 거. 지상권. 그러니까 토지 임대차와 지상권에서는 뭐가 규정되어 있냐면 지상물 매수가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건물 임대차하고 전세권, 건물 전세권 있죠. 건물 임대차와 건물 전세권은 지상물 매수가 아니라 부속물 매수였죠. 오늘 우리 지상권 하면 또 공부할 테니까 그때 좀 봐두시고요. 자, 교재를 좀 볼게요. 일단 300쪽에 맨 밑에 첨부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그러니까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은 강행 규정이에요. 거기에 줄 그어두시고 그 다음에 301쪽에 2번에 셋째 줄에 줄 그어두세요. 소유자 결정과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 금지, 요거는 강제하는 거고요. 소유자를 누구로 할지 보상을 어떻게 할지는 당사자 합의가 더 중요하니까 그건 임의 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줄 그어두세요. 첨부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이 아니라 원시 취득. 그러면 종전에 달려있던 권리를 다 떠안는 거예요? 전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요. 원시 취득이고. 자, 조문을 볼게요. 256조.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권원자가 설치한 것은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밑에 한번 판례 보셨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첫째 줄에 줄 그어두세요. 부합하는 물건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부동산 소유권에 부합한다. 그러니까 부동산과 동산이 결합되면 가격이랑 상관없이 무조건 누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 소유자죠. 자, 니은에 예외 있는데 권원자가 설치한 것은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끝에서 셋째 줄에 가운데 유의할 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의할 점은 권원이 있다 하더라도 부속시킨 물건이 독립성이 없다면 부동산에 부합될 뿐 256조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권원이 있어도 독립성이 없으면 그건 부합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권원과 관련해서 최근에 새로운 판례가 하나 나온 게 바로 밑에 판례 박스예요. 판례 박스에 별표 하나 해두시고 자, 제목에 뭐라고 되냐면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 256조 단서가 정하는 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 이게 이런 거죠.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고요. 얘가 소유자고 을이 이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 토지에 뭘 하나 만들겠다, 뭘 짓겠다 또는 뭐 나무를 심겠다 하려면 이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될까요? 지상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될까요? 지상권자죠. 왜냐하면 우리 지상권은 또 뒤에 가서 공부하겠지만 지상권은 배타적이고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익 물권자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이걸 처분할 수 있는 거냐면 지상권자. 그러면 이 토지를 이용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얘 승낙을 얻고요. 지상권자의 승낙을 얻지 않았다면 그건 정당한 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원이라고 하려면 누구 승낙을 받아야 돼요? 지상권. 근데 얘랑 비교하는 판례가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 임차권자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이 땅에 나무를 좀 심어볼까요? 그럼 이 경우에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승낙을 받아야 될까요?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될까요? 이건 소유자 승낙이겠죠? 비교가 되죠?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죠. 소유자에게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인 거고, 지상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지상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되고요.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임차권자가 아니라 소유자 승낙. 교재 볼게요. 판례박스의 그 내용을 좀 보면, 지상권자는 타인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으므로, 자, 그 다음부터 보세요. 줄거든. 지상권 설정 등기가 종료되면 토지의 사용 수익권은 지상권자에게 있고,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이 존속하는 한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다. 그 사용 수익권인 당연히 지상권자에게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누구한테 권리를 취득했대요? 소유자. 지상권이 존속하는 한 이와 같은 권리는 민법 256조가 정한 권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지상권자 승낙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비교 판례를 보면, 자, 줄거진 거, 이건 지금 임차권 설정된 거예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음 없이 그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에 대해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지상권하고 임차권 비교되셨어요? 이 지상권 판례가 작년에 새롭게 나온 판례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비교 판례랑 같이 봤었는데 시험은 비교 판례가 출제가 됐었어요.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승낙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 자, 건물의 부합 뭐 다 보셨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B번에 줄거두세요. B번에. 부합된 물건은 저당권 설정 전에 부합되었는지 설정 후에 부합되었는지 불문하고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그러니까 시기와 상관없고요. 부합이 되면 다 미치는 거고. 그리고 그 B번의 끝에서 셋째 줄 마지막에 줄거두세요.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한다. 그래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중요한 말은 부합이에요. 부합.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었느냐 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부합이 되었다. 부합이 되었다면 설령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B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부합되었다 이런 말 나오면 저당권 설정 전에 부합되든 후에 부합되든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든 되지 않든 저당권의 효력은 미치게 된다라는 거죠. 자, 니은의 수목은 부합이 된다고 했고요. 농작물은 부합되지 않는다. 앞에서 다 보셨던 거니까 가볍게 보시고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산관의 부합이 나오는데, 자, 조문을 볼게요. 257조.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니까 동산과 동산이 부합되면 누가 소유자가 되냐면 주된 동산. 부합한 동산에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는 동산 소유자는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그러니까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한다. 그래서 이건 뭐 시험에 나오면 조문 가지고 출제하는데 동산과 동산이 부합이 되면 원칙은 주된 동산 소유자가 취득하고요. 근데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링이 있었어요. 구리로 만들어진 링이고, 근데 여기다 을이 다이아몬드를 부착시켰어요.
자, 그럼 이게 이제 하나로 부합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걸 우리가 구리반지라고 할까요? 다이아반지라고 할까요? 다이아반지.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은으로 만든 링이 있는데 을이 여기다가 이제 큐빅을 하나 박았어요. 가격이 비슷하다 치고. 그럼 이런 경우에 주종을 식별하기가 어렵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둘이 공유해라. 이게 5,000원이고 4,000원이면 9분의 5와 9분의 4로 공유하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당시라고요? 부합 당시. 다른 시험에 한번 치사하게 현재 가액 비율 이렇게 틀리긴 했어요. 현재 가액이 아니라 언제.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혼화는 뭐 건국 이래로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그 혼화는 동산과 동산의 부합에 따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부합하고 혼화의 차이점은 부합은 말 그대로 이제 합성물이에요. 부합이 된 다음에도 이거 구리다, 다이아다, 큐빅이다, 은이다라고 구별할 수 있죠. 근데 혼화라는 건 섞여버리면 융합이 돼가지고 이게 누구 건지 어떤 건지 식별하기가 어려운 거. 예를 들어 옆집 참기름과 우리 집 참기름을 한 병에 부었어요. 그럼 이게 섞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가 내 거고 옆집 거라는 걸 구별하기가 어렵죠.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혼화라고 해요. 역시 혼화의 경우에도 누가 소유자가 되는 게 원칙이라고요. 주된 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 거예요.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가액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는 거죠. 그 얘기고. 그럼 밑에 이제 가공을 좀 볼게요. 가공은 별표 하나 해두시고 가끔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자, 1항에 보면 타인 동산에 가공한 때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 증가가 원재료 가액보다 어때요? 그냥 다액이 아니죠? 현저히 다액. 현저히 다액이면 가공자의 소유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통나무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을이 갑의 친구예요. 갑네 집에 놀러 왔는데 갑이 안 놀아주고 잠만 자고 있으니까 을이 심심해서 요 나무를 툭툭툭 이렇게 조각을 해요. 그래서 나무 인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얘가 원재료를 댄 사람이고 이 사람이 노력을 기울여 목적물을 가공한 사람이에요. 그럼 요 가공품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재료된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아니면 가공한 사람이 소유자인지 그걸 묻는 거죠. 우리 민법은 뭐에 따르겠다는 거? 원칙은 재료를 댄 사람, 가공한 사람께 아니라 원칙은 재료를 댄 사람이 소유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냥 친구가 아니고요. 유명한 예술 조각가였어요. 이 조각가가 길을 가다가 통나무를 보고 갑자기 필이 받아가지고요. 막 조각을 해가지고 인형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건 그냥 나무 인형이 아니라 예술품이에요. 그럼 가격 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현저히 다액이 되겠죠. 그럼 누가 소유자가 된다고요? 가공자. 그것만 구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원재료에 노력을 기울여 가공한 경우에 가공품의 차이가 다액인 경우에는 가공자 소유로 한다. OX에? 틀려요. 왜 틀려요? 현저히 다액이에요. 예전에 한 30년 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다고 했을 때 이렇게 냈어요. 그냥 다액이라고 해서 틀리게 냈고 앞에 현저하다는 말 들어가요. 엄청 나야 된다는 거지. 자, 밑에 문제 볼게요. 부합에서 옳은 것입니다. 1번.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건물은 언제나 독립한 물건이죠. 틀렸고 2번.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 토지에서 경작 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뭐 권원이 있든 없든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3번.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중요한 말이 뭐예요, 여기서? 부합이에요. 그게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었느냐 그런 거 상관없어요. 부합되면 저당권이 미치는 거고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4번.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누구 승낙을 받았어요? 임차인. 토지 임대차가 설정된 경우에는 누구 승낙을 받아야 되냐면 소유자죠. 소유자. 근데 지금 임차인 승낙만을 받았다면 소유권 주장할 수 없다. 4번은 옳은 지문 정답이고요. 자, 오른쪽에 5번.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무과실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5번은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앞으로 출제되지 않을 판례니까 도급계약과 관련해서 도급계약은 이제 우리 공식적인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5번은 그냥 참고사항이고요. 4번까지만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우리가 앞에서 다 봤죠. 기억나시죠? 예. 기억이 안 나도 뭐 줄도 거져 있고 그렇죠? 예, 다 본 거예요. 다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08쪽에 공유를 보죠. 공동소유. 공동소유라는 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사람이 한 개 물건을 함께 같이 소유하는 건데, 공동소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물론 시험은 뭐 거의 90% 이상 공유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공동소유는 매년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거의 뭐 공유에서 나오고요. 합유와 총유는 지금 설명드리는 개념 정도 이해하시면 대부분 다 풀 수 있을 정도로 출제가 돼요. 자, 그러면 물건이 하나가 있는데 세 사람이, 갑과 을과 병이 이것을 함께 소유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공동소유다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느냐? 이 세 가지로 분류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뭐냐면, 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인적인 결합 관계에 따라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유라는 것은 소위 개인주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구성원들의 인적 결합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끈끈한 게 없고 완전히 개별적인 거고요. 근데 총유라는 것은 구성원들의 결합 관계가 매우 견고해요. 끈적끈적한 거예요. 단체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요. 근데 합유는 가운데 있잖아요. 어중간해요. 개인주의적인 성향도 있고 단체주의적인 성향도 함께 갖고요. 그래서 구성원들의 결합 관계에 따라서 공유, 합유, 총유로 나누는데, 근데 일단 공유를 보면, 공유라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원들의 결합 관계가 없어요. 완전 개별적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개인주의라면 요 개인들마다 각각 독립된 권리를 갖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공유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지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공유라는 것은 당연히 지분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예를 들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의 지분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 공유 지분은 완전히 독립된 권리예요. 개인주의니까. 그러면 이 공유 지분이라는 것을 처분할 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죠. 완전히 독립된 권리니까 내 집은 내가 파는데 다른 사람에게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공유하고 있다가 더 이상 공유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뭘 할 수 있냐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쪼개자라고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분할될까요? 제한 없을까요? 제한 없어요. 이건 완전 독립된 권리니까 내 지분 가지고 내가 쪼개자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동의 구할 필요 없고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3분의 1 지분권자가요, 을과 병을 상대로 분할하자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을과 병의 지분을 합치면 3분의 2죠. 그럼 을과 병이 분할을 거부하고 있다면 분할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야. 이건 과반수든 뭐든 상관없이 누구라도 자유롭게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분할을 청구하면 그 즉시 바로 분할 절차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이름은 청구권이지만 그 성질은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거절할 수 없는 거죠.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에 해당이 되고, 이게 이제 공유고, 이 공유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합유를 볼 건데, 합유. 합유라는 건 어디서 나타나는 소유 형태냐면 민법상 조합. 민법상 조합계약에서 나타나는 게 합유예요.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것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공부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동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업 관계를 맺었을 때 이 동업 재산의 소유 형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합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인 설립한 거 아니고 그냥 소규모의 동업이에요. 친구 둘셋이 모여가지고 뭐 포장마차 한다, 당구장 한다 이런 동업체를 조합체라고 부르고요. 합유를 보면 갑이랑 을이 1억 원씩 보태서 포장마차 하려고 땅 샀어요. 그래서 A라는 동업, 조합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합유의 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업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업하면 수익이 나면 똑같이 나눠요? 아니면 투자한 만큼 나눌 거예요? 투자한 만큼. 그럼 투자 지분이라는 게 존재해요. 얘네들이 1억 원씩 보탰다면 2분의 1의 지분으로 합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합유도 지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합유 지분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갑이요, 이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해요.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동의가 필요해요. 이건 전원 동의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합유 지분이라는 건 존재하지만 만약에 이 합유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한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동업자가 바뀌어버려요. 그럼 동업이라는 이 조합이라는 계약은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해요. 굉장히 개성을 강조하는 법률행위인데 그럼 동업자가 바뀌어버리면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합유 지분을 처분할 때는 전원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 합유물을 분할할 수 있느냐? 될까 안 될까요? 만약 여기서요, 이 합유물을 분할해버리면 동업이 유지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조합이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 이걸 쪼개고 싶으면 뭐부터 깨야 돼요? 동업을 깨야죠. 그럼 동업을 깨면 인적 결합 관계가 없어지죠. 그럼 뭐랑 같아질까요? 얘네들 사이에 동업이라는 결합 관계가 없어지면 이건 뭐가 되어버리냐면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깨버리고 공유물 분할 절차에 따라 분할하면 되는 거고 동업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합유물 분할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동업자가 사망을 합니다. 합유자의 지위가 상속으로 승계될 수 있느냐? 안 되겠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합유자의 지위가 상속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 갑은 사망했고요. 을은 누구랑 동업을 해야 돼요? 요 상속인이랑 동업해야 되는데 얘가 누군지도 모르고 맨날 사고치고 다니는 아들이랑 동업하라 그러면 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합유자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합유의 특징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총유예요. 총유. 총유는 완전 단체주의적 결합관계. 이게 모래알처럼 개별적이라면 얘는 완전히 끈적이에요. 그러면 이 총유라는 소유 형태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비법인 단체, 비법인 사단, 재단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앞에서 한번 봤었죠. 우리 뭐 할 때 봤어요 이거? 지난주에 취득시효 공부할 때 취득시효는 누가 하는 거라고 했냐면 사람, 자연인, 법인이 할 수 있고 비법인 단체가 취득시효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때 봤죠. 그러니까 비법인 단체라는 것은 조직은 갖춰졌지만 아직 법인 설립 등기는 하지 않은 걸 말해요. 그러니까 얘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다라고 비법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종중, 교회. 이게 판례로 제일 많아서 종중교회를 들은 거고 이것 외에도 뭐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든지 또는 동창회라든지 뭐 아파트 분여회 이런 것들은 다 비법인 단체로 봐요. 그러니까 종중이나 교회는 조직이 갖춰져 있죠. 대표자도 있고 조직이 있는데 다만 뭘 안 했다는 거예요. 법인 설립 등기는 안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비법인 단체라고 하고 그러면 종중이 땅을 사면 누구 땅이라 그랬어요? 교회가 땅을 사면 누구 땅이라 그랬어요? 우리 입문 과정에서도 막 교회 땅 이러고 하나님 땅 이러고 막 그거 이제 법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교회 구성원, 그러니까 신도들의 총유 상태고요. 종중이 땅 사면 누구 땅이라고요? 종중 구성원의 총유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A교회 신도라고 하면 저는 A교회 재산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 총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A교회에서 탈퇴하게 되면 총유자의 지위는
상실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할 때 참고로 봤던 판례 뭐 있었냐면 종중의 구성원은 성인 남성으로만 돼 있어요? 여성도 포함돼요? 여성도 포함돼요? 종중은 남성만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까지 포함된다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 예전에 변경되었던 판례고, 그러면 종중이나 교회가 땅을 샀다면 이건 종중 땅, 교회 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구성원들의 소유. 우리 판례 하나만 보면, 자, 여기 이제 A교회 신도들이 있었는데, 이 A교회 신도들의 일부가 이 교리의 불만이나 담임 목사와의 불화 등으로 일부가 B라는 단체로 해서 나가버렸어요. 소위 이걸 교회 분열이다라고 불러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분열되어서 B라는 단체가 따로 나가서 만들어졌다면 종전에 있던 이 B라는 신도들은 요 A교회 재산에 대한 총유자의 지위가 인정되느냐? 안 된다라는 게 판례. 예전에는 이걸 인정했는데 판례가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이제 교회 분열 같은 거 인정 안 해주겠다. 얘네들도 똑같은 비법인 사단으로 봐서 분열이 아니라 얘네들은 이 교회에서 뭐 한 거로 보냐면 탈퇴한 것으로 봐요. 탈퇴했다면 더 이상 총위자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분이 교회에서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이 헌금을 엄청 냈어요. 그럼 그분은 교회 지분권이 생길까요? 그런 거 없죠. 종중 발전기금 냈다고 종중 지분권 생기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총유는 아예 개인마다 인정되는 지분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공유는 완전 개인주의니까 뭐가 있어요? 개인마다. 지분이 있고 완전 개인주의니까 지분은 완전히 독립된 권리예요. 근데 합유도 개인주의적인 성향은 있으니까 뭐는 있어요? 지분은 있는데 동업이라는 단체적인 구속 때문에 이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없어요.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이건 완전히 독립된 권리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체적인 성향 때문에 합유문을 분할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어요. 자, 그럼 이번엔 총유예요. 총유는 완전히 단체주의적인 성향이니까 개인에게 주어지는 뭐도 없다고요. 아예 지분이라는 것조차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총유를 설명하면서 각자 뭘 할 수 있다 이런 말 넣으면 다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총유라는 건 단체주의적 성향이니까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요. 전부 다 뭐 총회 결의라든지 또는 단체 명의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합유와 총유는 요 정도 보시면 충분하고요. 공유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합니다. 교재를 좀 볼게요. 310쪽에 공유가 있죠. 별표 3개 두시고요. 자, 조문을 보면 262조 1항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는 공유로 한다. 이걸 이제 공유라고 부르고 밑에 내용들은 뭐 참고사항이에요. 오른쪽에 2번에 공유 지분 263조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밑에 판례가 있는데 판례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제목에 뭐라고 되냐면 등기부상 지분과 실제 지분이 다른 경우예요. 그러면 제3자들에 대해서 대외적으로는 실제 지분에 따를까요? 등기부상 지분일까요? 등기부. 남들은 등기부 올 테니까. 그럼 내부적으로는요? 실제 지분이죠. 파란 글씨만 보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등기부상의 지분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원래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등기부상 지분과 실제 지분이 다르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여전히 실제 지분을 기준으로 한다. 차이점 봐두시고 벌써 이제 2월도 다 가죠? 혹시 잊고 계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요번 진도가 3월 초까지 한다고 했었죠? 3월 5일인가요? 네, 그때 보강이 있다는 거 기억나시죠? 3월 첫째 주 화요일 날 우리 첫 시간에 강의 계획표 나갈 때 거의 보강 있다고 나갔었을 거예요. 네, 까맣게 잊고 계셨죠? 네, 그래서 그날 화요일 날 그러니까 보강이 그 오전 수업 끝나고
3시부터 식사하시고 3시부터 한 2-3시간 정도 보강이 더 있어요. 끝나는 시간이 5시나 6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새 진도가 나가는데 그러면 임대차하고 특별법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거는 4월 중에 그 일요일 날 별도 보강할 거예요. 일요일 날 하는 이유는 그건 한두 시간이 끝날 일이 아니고요. 그때는 10시부터 한 6시 정도까지 일요일 날 별도 보강 한 번 더 있을 거예요. 일단 그건 나중에 따로 공지할 테니까 잊지 마셔야 되는 건 3월 첫째 주 화요일 날 오후 보강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끝나고 얘기할 걸. 안 그래도 분위기도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졌어요. 그죠? 자, 311쪽에 계속 볼게요. 괄호 2번 지분의 내용. 지분은 성질상 공유물 전부에 미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지분에 미치는 범위인데 땅이 이렇게 있으면 갑과 을이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갑의 지분 2분의 1은 어디에 미친다는 거예요? 공유물 전부에 2분의 1만큼 미치는 거고 을의 지분도 어디에 미치냐면 이 공유물 전부에 2분의 1만큼 미쳐요. 그러니까 이제 관념적인 거죠. 지분이라는 것은 전부에 요만큼 미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2분의 1의 지분이 있을 때 요 절반 그러니까 내가 2분의 1 지분이 있으니까 요 2분의 1은 내가 배타적으로 점유할 거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갑이 2분의 1 지분권자라고 요 절반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면 누구 지분이 침해돼요? 을의 지분이 전부에 미치는 건데 침해되잖아요. 그래서 공유 상태에서는 공유자 사이에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배타적 점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우리가 좀 이따가 바로 이어서 볼 텐데 지분이 얼만큼 되면 할 수 있냐면 과반수. 과반수 지분권자는 관리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과반수 지분권자는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있어요. 그럼 결론은 뭐야? 지분이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한 배타적 점유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고. 이제 한 장 넘겨보시면 이번에 공유물의 사용수익이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자,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부를. 그래서 셋째 줄에 줄 거두세요. 셋째 줄에 따라서 공유자 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공유자 1인이 공유물 전부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지분이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 점유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지분이 얼만큼 되면 할 수 있다고요? 과반수가 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 뭐 흐름 이해되셨죠? 우리가 뭐 아주 단순하게 얘기한 게 그거였어요. 제가 친구랑 1,000만 원씩 보태서 2,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면 저와 친구는 그 자동차를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 지분이 2분의 1이잖아요. 어디에 미쳐요? 자동차 전부에 미치는 것이지 제 지분은 본네트에 미치고 친구 지분은 트렁크에 미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용할 때도 어떻게 사용해요? 전부를 예를 들어 2분의 1이면 보름씩 사용하는 것이지 반은 내가 쓰고 반은 상대방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은 전부에 미치고 사용도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분의 탄력성 별표 하나 해두세요. 267조 조문에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그러니까 땅이 있는데 갑이 2분의 1, 을이 4분의 1, 병이 4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사망을 해요? 그럼 사망을 하면 이 지분은 누구한테 가는 게 원칙이에요? 당연히 상속되죠. 재산권이니까. 근데 이 을이 상속인 없이 사망을 하거나 또는 이 지분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분은 어디로 간다고요? 다른 공유자들에게 귀속이 돼요. 그러면 이 지분 가지고 출제하는 가장 단순한 지문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이 지분은 국가에 귀속된다라고 하면 틀려요. 국가에 귀속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이 돼요.
근데 어떻게 귀속된다고 돼 있어요? 각 지분 비율로 귀속이 되는 것이지 균등하게 귀속된다라고 하면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4분의 1을 갑거리 가져가면 만약에 을이 알파라면 얘는 2배, 2알파 이런 식으로 나눠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대1이 아니라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기억해 두시고. 그럼 만약에 둘이 공유하다가 한 사람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단독 소유하게 되겠죠? 그게 지분의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실 점은 마지막 첫째 줄 마지막 법조문 첫째 줄 마지막에 지분 비율 귀속이라는 점 조심하시고, 그 2번 동그라미 2번은 우리가 전 시간에 봤죠. 공유 지분의 포기예요. 공유 지분의 포기는 등기해야 돼요. 등기 없이 효력이 생겨요. 등기해야죠. 뭐니까? 포기는 단독행위로 법률행위죠. 부동산 물권 변동은 두 가지 있었잖아요. 186조, 187조. 186조가 무엇으로 인한이에요? 법률행위. 되게 중요한 거였죠. 그렇죠. 이러면서 보강한다 그러면 싫어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186조는 법률행위고 187조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행위를 했을 때는 무조건 뭐라고요? 등기. 그럼 법률행위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계약. 단독행위. 그렇죠? 그럼 포기는 뭐에 들어가요? 단독행위죠. 그럼 단독행위니까 뭘 해야 돼? 등기해야죠. 그 얘기고. 오른쪽에 공유자 사이의 관계인데 시험은 이 공유자 사이의 관계에서 거의 집중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